진로 문제. 학업을 끝마치는 청소년기 후기가 되면 이제 청소년들은 정체감 확립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던 청소년기를 마무리 짓고 다른 과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인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기로의 이행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인으로서 자리 잡아야 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방황을 끝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실업자로 지내거나 필요에 의해서 직업을 구하고 나서도 자기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어떤 삶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는 그려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만족할 수가 없고 따라서 청소년기에 겪어야 하는 불안과 동요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상담 사례. 사례 1. 진로를 바꾸고 싶습니다. 상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취미나 특기는 예술 쪽에 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하려고 상고에 진학했지만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려면 상위권 성적의 소수 학생만이 취업이 가능하다는군요. 저의 실력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여 몹시 불안한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하고 싶고 소질이 있는 무용이나 음악으로 진로를 바꾸었으면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일까요? 아직 고교 졸업이 1년 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분명한 이해와 결단 속에서 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자신의 소원과 취미를 발전시키는 진로에 대한 탐색과 둘째는 나의 환경과 현실적으로 요청받는 진로에 대한 탐색입니다. 우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와 소질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진로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자면 그것은 쓰임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능력의 가능성 여부가 측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미래의 직업적 자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장한 환경과 성격, 적성, 지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자신의 판단과 둘째는 나를 잘 알고 있는 부모나 선생님, 친구 등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한번 교회 성가대 지휘자나 혹은 그분에게 전문가를 추천받아 실기 테스트 내지는 앞으로의 가능성 여부를 그리고 진로에 대해 의논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신문, 도서 잡지 등을 통해 2달가량 스크랩을 해보십시오. 아마 어떤 방향과 결단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점검을 한 후에도 결단이 서지 않을 때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통해 진로를 정하셔서 미련이나 후회가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례 2. 고3 졸업반입니다. 진로를 결정하려는데 조언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의로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들, 금력, 권력 등을 한 단계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화려한 것 같으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더 넓게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매혹적인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홀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하고 지위는 낮게 생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하여 구제할 수 있고 높은 지위에서 더 많은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적성과 성격,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과 성격, 환경 등을 똑같이 주시지 않고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유기체적 생명체로 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둘이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하나의 손에 있는 손가락들도 서로 모양과 이름과 기능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재능과 성격에 따라서 각기 맡은 일을 할 때 그 사회나 단체나 잘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성격, 적성 등을 종합하여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둘째, 꼭 대학에 가야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의 구조상 대학 졸업자가 필요한 직업은 10% 내지 15%일 뿐이고 그 나머지는 고졸로도 충분합니다. 대학도 순수하게 학문만 연구하는 과는 몇 개 안 되고 거의 모두가 직업교육입니다. 의과대학, 법과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등이 모두 직업교육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이외에 다른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서 더 공부하는 길이 많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은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 분야의 직업명을 구체적으로 써보십시오. 몇 개나 적었습니까? 10개가 넘었습니까? 과연 우리가 2만 개의 직업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정도라면 직업명, 근로조건, 자격요건, 학력, 임금, 후생, 전망, 인간관계 등 그 직업의 속성을 아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몇 개도 안 되겠지요? 거의 대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세, 명예, 지위, 금력 등 여러분의 눈에 나타난 직업들은 자로 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화려한 가치보다는 그늘지고 보이지 않거나 소외된 그런 곳에 있는 작은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추운 겨울에 수도가 터져온 집안이 물바다 얼음바다가 되었을 때 수도 배관공의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지금 대졸 실업자는 늘어나도 공장의 생산 직원은 구할 수 없어서 3040%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학생들은 남이 기피하는 그곳에서 빛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졸 사장의 대졸 사원을 거느리고 일하는 기업인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직업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례 3.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대학생의 경우 수종이는 지능 수준이 약간 평균치에 모자라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학년 때 그는 많은 친구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역시 여러 학교 대학원의 심리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지원했던 모든 학교에서 거절당한 후 학교 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면접에서 상담자는 그가 많은, 아마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상담자는 교육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교육 통계표를 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종이는 대학을 마치는 것 자체가 엘리트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지원했던 대학원, 심리학과들이 대단히 경쟁이 높은 학교들이라는 것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보로 많은 위안을 받았으나 곧 이어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직면하고 있는 자신을 갑자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는 졸업 후 해야 할 일에 관하여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직업 전선의 실상에 부딪히게 되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담자는 그의 실력과 지능 수준이 도저히 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 다음 그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종이는 다행히 특수교사 자격증을 획득했고 신체장애자들은 교육하는 일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는 장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기관들을 수소문하여 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사를 원하는 학교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교사가 필요했지만 여건이 맞지 않자 망설이던 수종이와 상담자는 농아들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교사를 구하며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사례비와 교육여건들이 수종이의 요구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종이는 농아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례 4. 진로 문제를 생각하면 한시가 아깝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담스럽군요. 진로가 확정된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사람의 일생이 다하게 됩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손실입니다. 미국의 정치자, 사상가로서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위원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서점에 한 손님이 와서 책 한 권을 들고 이 책값이 얼마요? 물었습니다. $1입니다. 조금 싸게 안 될까요? 그러면 $1 25센트를 주십시오. 아니, 깎자는데 더 달라는 거요? 그러면 $1 50센트를 내십시오. 사람을 놀리는 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시간은 황금보다 귀한데 손님께서 시간을 소비시켰으니 책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감명을 받은 그 손님은 정가 $1짜리 책을 $1 50센트를 지불하고 사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의 귀중함, 즉 그 가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에 돌이킬 수 없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입 밖에 꺼낸 말과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엎질러진 물과 지나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세월을 선물로 주셨으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나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을 붙들어 매거나 저당 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세월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기회의 가치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소년기, 청년기, 노년기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이러므로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고 일할 때 일해야 하며 서로 돕고 사랑할 때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최선의 것이므로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또한 여분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전철을 탈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분의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이것을 일생 동안 잘 활용하면 많은 시간을 얻고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여분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 시간을 최후의 시간처럼 여기고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를 값지고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예수 믿는데 시간을 낼 수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을 간혹 만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킴으로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세월을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례 5. 아들의 직업 선택에 대해 조언해 주세요. 저희 집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시켜서 무슨 직업을 택하도록 지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직업 선택을 위해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전공과 직업 선택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하여 일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직업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단순히 돈이나 벌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우리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성 또는 적성에 맞고 그것을 통해 자기 성장을 가져오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도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라도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록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동산을 미화한다는 정신과 마음으로 일할 때 가장 신성한 직업 보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란 자기 자신의 개성과 재능 탤런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해가며 또한 그것을 통해 자기 성장과 자기 만족을 경험하고
이 사회에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 무엇인가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례 6. 대학 생활의 회의를 느낍니다. 저는 삼수를 한 끝에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였건만 그러한 수고가 헛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니 제가 생각했던 대학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곳은 너무나 휘청거리고 있고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으며 목적 없는 방랑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졌던 기대와 희망은 실망과 좌절, 환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대학이란 사회 속에서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소외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학벌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수학 능력과 적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을 진학하여 졸업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능력과 적성보다는 그 밖의 외적인 조건, 즉 학벌,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 체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실력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을 학문의 전당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취업의 전당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들어간 후에 대학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정신의학자는 대학의 무목적성과 외로움을 느끼고 실망하는 것에 대해 행복한 대학 생활이란 신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고생들이 대학에 대해 품고 있던 이상과 낭만을 대학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들 모두가 대학 생활에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대학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전공 과목을 잘못 선택했는지 혹은 같은 과 학생들과의 교제가 원만치 못한 것인지 모든 것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위에 있는 몇몇 대학생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대해 실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속한 대학 사회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젊은이요 지성인다운 생활 태도일 것입니다.